로마 시대 그 마지막 그 빈부격차 문제 그리고 로마 시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마가 한참 번성기에는 굉장히 로마가 19세기에 웬만한 지구상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살았다. 그것도 주로 이제 로마 시민에 국한된 것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말기로 가면서 잦은 게르만 민족이나 다른 이방 민족이 침공해 들어오면서 로마 전체에 궁핍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 계수가 꾸준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럼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 로마 시대는 약자에 대해서 배려가 좀 약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그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이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자영농들이 몰락하니까 결국 로마의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 로마 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로마 시대에는 용감한 것을 미덕으로 여겼고 약한 것을 수치로 여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뭐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 그 황제나 귀족들이 공공 기부를 많이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슨 뭐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서 요새 같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내고 또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뭐 그래서 했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고대 후기 로마 제국의 가난과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수저 계급론에 대한 진단과 정책 재현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의 한 챕터에 이런 거를 자세하게 소개해 놨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4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로마의 이제 공식 종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유일한 국교로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말기에 기독교가 결국 로마를 점령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랬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기본 같은 사람은 로마 멸망의 이유가 기독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유럽 사회가 안정을 찾는 데는 특히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유지하게 해서 이 로마 이후의 사회가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데는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인데 유대교는 동족에 대한 특히 동족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척이 빚이 많이 져서 노예로 되면 반드시 일족 중에 누구는 그 친족을 구해 와야 돼요. 빚을 갚아주고. 이런 율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이 점령을 할 때 각 부족별로 땅을 나눠줬었는데 빚을 많이 져서 땅을 팔면 친척 중에서 누가 유력자가 나타나서 우선적으로 땅을 변제할 그럴 권리가 있어요. 물은다 그러죠. 물러준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물러준다 그러잖아요. 야, 물려줘. 이렇게 얘기하잖아. 바둑 장기 뚫 때 한 수 물려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변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걸 변제해서 그거를 그 후손들한테 이름으로 땅을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교는 그 동족을 구제하는 것을 의무로 삼고 있었는데 이 유대교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기독교, 오늘날은 이제 그 기독교하고 캐톨릭하고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캐톨릭 역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이웃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죠, 기독교가. 그래서 중세 가톨릭 감독의 의무는, 1차적인 의무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요새는 국가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만 당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가도 없었고, 그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곳은 이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로마는 굉장히 사치한 상층부,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하층부,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층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우리가 귀족 중에서 신부가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자상속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자상속제를 안 하면 장원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계속 쪼개지잖아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분의 1씩 다 나눠주면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장자한테 상속을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차남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장남하고 차남의 지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차남은 그냥 여러 백성 중에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귀족일 뿐이죠. 장남은 모든 권한을 물려받는 거예요. 천지 차이인데, 그래서 그 차남 중에서 신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황까지 이제 되려고 이제 주교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상층부에서 그 신부가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이제 주교나 이런 자리를 가게 되고, 추기경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 신부는 신분의 제한이 없었어요. 아무리 가난한 자도, 농노 출신도 신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 안에는 이 신분제가 철폐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중간층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많이 나왔고, 그래서 뭐 장인에서도 나왔고, 이렇게 중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했는데, 사실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죽으면서 교회에다가 자기 죽고 나서 자기 영혼이 천당 가도록 해달라고 기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공동체에서 소액 기부들을 계속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감독 법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거기서 계속 교구해서 도와주도록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에서는 신자는 다 가족이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다 가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구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 가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도 곳곳에 이런 그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이런 시설들을 해서 로마가 마지막에 저렇게 가난한 궁핍화가 진전됐지만 사회적 안전망을 교회가 제공했다. 그러면서 중세 사회에 게르만 민족이 이동을 해오면서 전 로마가 이렇게 기독교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를 살펴본 건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지금 이 화면이 잠깐만 깜빡깜빡거려서 우리 저기 뒤에 그 케이블 딴 거 있지? 그걸 좀 갖고 와서 이거 케이블 말고 딴 케이블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기 들어올 때 서서 이 길로 들어오면 카메라가 뒤통수에 계속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카메라에 안 잡히게 좀 이렇게 숙여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와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뭐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오는 사람들은 저 카메라에 이렇게 자기가 가려지지 않게 좀 허리를 숙여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여기 없지. 이거는 여기다 다시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한번 해보시죠. 그거는 지금 여기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 네, 이건데 이 케이블의 잘못인지. 이거 해보면 안 되면 그러면 내 연구실에 가서 가방 안에 그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 그걸 하나 갖고 와봐. 그걸 갖고 오면 거기에 다른 어댑터가 있는데 그거로 한번.
내 생각엔 이걸로 해도 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자. 마찬가지인데 그거 갔다 와. 질문 없어요? 그러면 중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에 대해서 새로 올려놨으니까 이거 계속 깜빡해서 신경 쓰이네. 주기적으로 그러는구나. 그러면 조금만 한 2, 3분만 기다립시다. 저기 올 때까지만. 그리고 어쨌든 내가 저녁 때 이거 올려놨으니까 다운받고. 지금 저 뒤에 녹화되고 있는 건가? 중지시켜놨나 모르겠네. 그 뒤에 있는 학생 한번 카메라 화면 한번 봐. 녹화되고 있는지. 빨간 불이 들어와 있으면 REC라고 해서 빨간 불이 들어와 있으면 녹화되고 있는 거야. 녹화되고 있어? 그럼 일단 그냥 할까요? 자, 지금부터 그 3장 서양 중세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는 5세기에서 5세기까지를 우리가 고대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건 이제 중세다 그러면 6세기에서 15세기까지를 중세라 그럽니다. 한 1000년도죠. 고대는 1000년이 넘죠. 그런데 중세를 이제 보통 1000년 이렇게 잡는데, 이 중세 사회를 몇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세가 어떻게 성립됐는지, 보통 10세기까지를 6세기에서 10세기 약 500년을 중세 성립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중세가 한참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로마 시대의 그 혼란으로부터 게르만 민족 이동, 그리고 로마의 멸망, 특히 그 서로마 멸망을 말하죠. 이 혼란기로부터 극복을 해서 이 중세가 한참 발전하는 시기를 우리가 중세 융성기라 그래요. 그걸 보통 13세기까지 한 300년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세기, 15세기는 중세적 모습이 점점 변화되면서 근대적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세의 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세 붕괴기, 뭐 붕괴 그러면 그게 부정적으로만 보이는데 사실 뭐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닌데 중세가 크게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붕괴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베네치아라고 하는 지중해 상에 있는 새로운 도시 국가가 생겨나요. 그런데 이 베네치아는 지난번에 고대를 다룰 때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베네치아는 독특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말기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적 모습, 또 상업의 발달이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적 모습은 16세기에 들어가서 생기는데, 특히 베네치아는 다른 도시 국가들보다 먼저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중해 무역권에 있는 도시 국가들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베네치아입니다. 물론 제노바 같은 도시도 있지만 두 도시가 서로 경쟁하면서 됐는데 우리가 모든 도시를 살펴볼 수 없으니까 특히 가장 대표적인 베네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서양 중세를 말하고요. 이 동양 중세의 모습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동양 중세는 우리가 짧게 살펴보는 이유는 동양은 고대와 중세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동양의 중세 사회를 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짧은 이 한 학기 강의 속에서 뭐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중요한 파트를 보는 거니까 동양의 중세는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세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사회의 성립에 대해서 6세기부터 10세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사회의 가장 큰 경제적인 면에서 세 가지 특징을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장기간 변화가 없었던 사회입니다. 물론 변화가 없었다. 사실 이 50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굉장히 긴 세월인데 변화가 있었더라도 아주 미약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changelessness.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망했을 당시에 유럽의 인구를 1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게르만 민족이 이동해 오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전쟁이나 이런 걸로 자꾸만 인구가 줄었겠죠. 그래서 인구가 30만까지 줄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150만 명의 인구를 회복하는 게 언제냐? 12세기 정도, 중세 융성기 정도 돼서야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학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500년에서 약 700년 정도 지나야 비로소 로마 말기에, 서로마 제국 말기에 그 인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희소해요. 그럼 마을도 소규모죠. 이게 중세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중세 그러면 울창한 숲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이 사는 마을이 점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창한 숲에는 로빈훗 같은 산적들이 나중에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봉건 영주가 아주 가혹하게 대하면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산적 이런 사람들이 들끓고 이것이 중세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 트래디션,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폐쇄 사회예요. 왜? 마을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외딴 섬과 같이, 숲속에 있는 외딴 섬과 같이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여행한다는 게 위험해요. 영주들은 군대를 끌고 여행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외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가면 산적에 밥이 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동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한 장원 안에서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면 이동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한평생 만나는 사람이 수백 명에 불과해요. 우리가 장원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 국가보다 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장원에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발달된 큰 도시국가의 후예들인 데는 좀 컸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사회는 이렇게 작은 장원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농촌은 이 장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어휘도 게르만 민족이 이동해 오면서 라틴어가 각 게르만 민족의 프랑코족이라든지 뭐 동고트족, 서고트족, 반달족, 앵글로족, 섹슨족 각 게르만민들이 사용하던 언어와 이 라틴어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요새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언어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불과 사용하는 어휘 숫자가 굉장히 작았어요. 600언어. 그때 같은 거 영어 공부하기 참 좋았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를 싸매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아주 그 단순한 삶, 문화 수준도 낮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까 두 번째는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도 주로 영주가, 야, 이 땅에는 이거 올해는 못 심자. 그리고 농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포농법. 이포농법이 뭔지 알죠? 절반 정도 농사짓고 나머지 절반은 휴경지로 놔둬놔야 돼요. 그래야 지력을 회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땅은 넓고 사람은 드무니까 굳이 다 농사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 많은 땅을 지력 회복을 위해서 내버려 두고 이쪽 땅을 농사짓고 그 다음에는 이쪽 땅 짓고 나중에 인구가 많아지니까 두 군데 사는 것보다 3년에 한 번만 쉬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삼포농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하는데 결국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땅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영주가 다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한 경제 활동, 이런 것이 중세 경제의 세 가지 특징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의 정치 경제 제도를 보면 10세기 정도 되어야 봉건제와 장원제가 형태가 갖춰지게 되는데, 중세 모습을 가장 특징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는 장원제라고 하고, 봉건제라고 하고,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알 건데, 그럼 먼저 정치 구조인 봉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feudalism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영주의 역할은 치안과 보호죠. 이게 공공재 공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로마 말기에 잦은 이방 게르만 민족들이 추수기가 되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기를 보호해줄 로마 정부의 정규군은 멀리 떨어져 있고 잘 보호를 못 해주니까 결국 자기 땅을 인근에 있는 유력자들, 봉건 영주들이죠. 그런 유력자들한테 투탁을 하는 거예요. 땅을 주고 그 대신에 자기가 경제권을 갖는 거예요. 자기 자손 대대로 경제권을 부여받는 대신에 소유권은 영주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 유력자들이 세력이 커지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군사력도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군과 신하 간의 어떤 그 보호와 부양의 관계, 이걸 게르만에서는 이걸 은대제라 그러는데, 사실 요새로 치면 그거예요. 왜 시장에서 깡패들이 삥 뜯는 대신에 다른 깡패들이 너 못 건드리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 시장 상인들은 그 깡패 두목한테 약간의 돈을 뜯기는 대신에 다른 조물하기 깡패들한테 보호를 받아요. 사실 어느 사회든지 국가 공권력이 없을 때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국가 공권력도 그거다. 어떻게 보면 공인된 깡패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그걸 하고 다른 사람들 못하게 하는 거죠. 돈 뜯어가지고. 국가가 세금 걷어가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 짓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가가 약해지면 국가도 세금 걷어가고 조폭들도 세금 걷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급무사와 상급무사의 관계는 뭐냐면, 상급 귀족, 하급 귀족과의 관계는 이 명예로운 신분 관계예요. 그리고 서로 서약을 해요. 내가 평생 너를 목숨을 걸고 부하가 되겠다. 명예로운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